여러분 안녕하세요. 고개마루 이민재입니다. 오늘은 조금 차종이 특별해요. 정확히 말하면은 23년이 지난 후에 보는 리뷰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떤 신차를 리뷰한다 그러잖아요. 저는 근데 그거 좀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신차가 딱 나와서 이제 판매가 되면은 그거를 뭐 한두 시간 타보고 그 차에 대해서 다 파악할 수 있나요? 보도 자료나 어떤 광고 문구를 듣고서 그걸 그대로 다시 읊어주는 정도라면은 그거는 리뷰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광고 대행 같거든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저희들은 뭐 제가 오늘 리뷰하는 차는 아마 구입하러 다니셔도 구하기 힘들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뭐 우리가 판매용이나 이런 목적 광고, 남의 회사 물건 광고해 주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정말 순수한 자동차의 지난 역사에 있어서 존재했던 자동차들의 한번 가치나 만듦새를 한번 되짚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23년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차를 리뷰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차예요. 브랜드 네임만 들어도 이 회사는 굉장히 설레요. 심지어 외계인을 붙잡아서 만들었다는 둥, 외계인이 와서 만들었다는 둥,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바로 포르쉐입니다. 자, 포르쉐 중에서도 986 박스터, 그것도 제일 처음 데뷔한 2.5예요 2500cc, 게다가 수동입니다. 포르쉐 하면은 사실 우리가 많은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부터 방금 말씀드렸지만 외계인 설이 있잖아요. 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렇더라도 포르쉐는, 제가 생각할 때는 포르쉐는 물론 BMW나 벤츠와는 다른 또 그 이상의 어떤 만듦새와 어떤 그 조작하는 맛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도 제가 생각하는 포르쉐는 이름을 짓는 데 선수예요.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실 텐데, 이런 거 있죠. 차 이름도 박스터, 멋있잖아요. 그 다음에 카이맨, 이런 것도 있고, 그것도 그거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그 이름을 잘 짓는다고 하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다른 회사에서는 그냥 미끄럼 방지 장치를 ESP, Electronic Stability Program 이렇게 부르는데, 난데없이 포르쉐는 PSM, 포르쉐 Stability Management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이 들을 때는 이건 포르쉐는 다른 회사랑 다른 방식을 쓰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똑같은 거거든요. 이름만 그렇게. 그것도 써져 있다. 그래 보니까. 일반 오토 자동 변속기에다가 포르쉐가 플러스 마이너스 변속 붙여가지고, 포르쉐 팁트로닉. 그것도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 변속기가 그냥 벤츠 거예요. 벤츠 변속기. 물론 후에 가면은 ZF 변속기로 바뀌기도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우리 유성기어. 그러니까 BMW나 벤츠가 쓰는 그냥 일반적인 유성기어 변속기에 이름을 팁트로닉 붙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포르쉐가 그런 식으로, 제가 다 말씀 안 드려서 그렇지 PASM, PTV 지금 다 P가 들어가잖아요. 그 앞에 포르쉐 이런 식으로 해서 차에 있는 장비를 다 자기네 이름으로 붙였거든요. 저는 그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포르쉐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장명소인가? 986 박스터는 사실 96년, 97년도에 데뷔했거든요. 근데 이때가 사실은 포르쉐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어요. 왜 어려웠냐면요, 그 이전에 내놨던 차들 928, 944, 911 계속 판매 실패해가지고 이제 회사 문 닫아야 되나 보라 하는 단계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 986 박스터를 만들어서 기사회생을 했어요. 이게 의외로 잘 팔렸거든요. 그리고 또 이유가 있잖아요. 싸잖아요. 근데 그 전에 944나 924는 싸기는 한데 포르쉐가 직접 생산을 하지 않고 폭스바겐이나 아우디 부품을 빌려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래서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해야겠다. 그래서 포르쉐가 직접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낮췄어요. 그러면서 뚜껑도 열려요. 자, 그래서 굉장히 상품성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 말고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긴 하는데, 그거를 면밀히 하나씩 제 관점에서 뜯어보려고 그래요. 이 대중적인 관점이라 제 관점이에요, 오늘은. 자, 이 차는 딱 보면은 포르쉐가 그동안에 911로 RR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난데없이 MR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엔진이 뒤에 있으면 똑같지 않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포르쉐가 그러면 MR을 처음 했느냐? 물론 양산 포르쉐 중에서는 이 이전에 70년대에 914라는 차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폭스바겐 엔진에 폭스바겐 공장에서 생산을 하는 바람에 이게 무슨 포르쉐야, 폭스바겐이지라고 하는 좀 오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그 모델의 후속 모델인 것 같은데 폴쉐는 또 그렇게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실패한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550 스파이더의 후속 모델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550 스파이더의 실루엣이 눈곱만큼 보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낮은 이 웨이스트 라인이 가진 차가 흔치 않잖아요. 근데 뭐 550 스파이더에 비하면 이거는 엄청 커진 거예요. 공차 중량이 그래도 역대 폴쉐 중에서는 가장 가벼운 1250kg이라 그러는데 550 스파이더는 제가 알기로 한 600kg밖에 안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550 스파이더는 양산차가 아니죠. 레이스카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미리 얘기를 해버렸네? 뭘 얘기했냐면, 폴쉐는 FR이나 RR을 많이 만들어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폴쉐는 MR을 꾸준히 만들어 왔어요.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레이스카. 예를 들어서 경기 규정이 양산차를 베이스로 하지 않는 그냥 레이스 전용차를 가지고 출전할 수 있는 경기용 차는 계속 MR을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907, 917, 뭐 그 이후에 나온 뭐 956, 962, 뭐 심지어 91, 그러고 보니 양산차에도, 그러고 보면은 포르쉐 역사상 가장 잘 만들었다고 생각되는 차, 카레라 GT, 918 스파이더, 다 MR이잖아요. 자, 이렇듯이 포르쉐는 알고 있어요. 레이스나 진짜 포맷은 MR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세일즈상에 사실은 뭐 911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자꾸 RR을 더 상위 모델에 놓고, 지금도 박스터 카이맨을 그 아래에다가 내려놨거든요. 그래서 폴쉐는 굉장히 영리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차를 잘 모르는 부자한테는 911을 많이 팔아먹고, 차를 좀 알고 합리성을 추구하는 자한테는 박스터 카이맨을 팔게요. 그것도 또 그 이후에는 카이맨이 등장했잖아요. 이건 뭔 얘기인가 하면, 뚜껑 열리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스포츠카가 무슨 뚜껑이 열려, 이런 사람은 또 카이맨을 사라고 그걸 또 세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또 포르쉐 하면은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수평대항 6기통 엔진이잖아요. 그러면 수평대항 6기통, 이제 우리가 박서라고, 사실 이 차 이름이 박스터인 이유가 박서 엔진을 장착한 로드스터, 그래서 박스터 같은데, 그 박스 엔진, 그 수평대항 엔진은 도대체 뭐가 좋은 걸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뭐 광고 문구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무게중심을 낮추고, 뭐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뭐 많아요. 근데 맞아요. 무게중심이, 실린더가 이렇게 원래 V형 엔진을 이렇게 180도로 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낮아진 것도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일 순환에 좀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적으로 우리는 이제 오일 펌프에서 생성된 오일압이 캠샤프트로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캠샤프트가 위에 서 있으면은 공급됐다가 중력으로 밑으로 떨어질 텐데, 이 차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양쪽 실린더 헤드에 오일을 다시 썸프, 그러니까 웨썸프로 보내주는 스캐브지 펌프가, 세컨더리 펌프가 양쪽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는 유감스럽게도 일반적인 포르쉐 911은 드라이 썸프가 아닌 웨썸프예요. 그래서 엔진 중간에 오일 썸프가 있고, GT3나 터보 이 모델로 가면은 드라이 썸프가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평대항 6기통 엔진을 미드십에 얹다 보니까 사실은 정비성이 아주 혹독해요. 그래서 이거는 차 가격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럭셔리한 차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정비 비용이 커지거든요. 심지어 이 차는 엔진을 볼 수도 없어요. 보려면은 좀 과정이 복잡해요. 볼 수야 있죠. 근데 이 탑을 뭐 반쯤 열고 뭐 커버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박스터는 수평대항 엔진, 폴쉐의 수평대항 엔진 중에서도 순행식 엔진을 쓰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 박스터랑 거의 같은 시기에 데뷔한 911인 9962, M96이라는 같은 엔진을 쓰는데 드디어 이때부터 순행식이 됐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자동차 엔진이 순행식이 아니었어? 포르쉐는 아니었어요. 이 이전까지는 993까지는 공냉식, 같은 수평대항 엔진은 맞는데 공냉식 엔진을 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그럼 공냉식하고 순행식의 차이는 뭐야 이거?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요? 공냉식은 공기 순수하게, 사실 순수하다고는 할 수 없어. 엄밀히 말하면 그게 윤행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일을 좀 많이 써가지고 그 오일 이 실린더에 냉각 핀도 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올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서 바람을 이용해서 엔진을 냉각시키는 방식인데, 생각해 보면은
이 공랭식 엔진은 열적 안정도가 굉장히 낮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시내에서 자주 서다 가다 하게 되면은 국부적으로 뭐 연소실이 가까운 쪽은 빨리 금방 뜨거워질 것이고 이런 식으로 온도의 편차가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연료 분사량을, 즉 매연 규제에 대응하는 적절한 연료 분사를 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매연 규제가 심해지는 즈음을 대비해서 포르쉐가 순행식, 왜냐하면 순행식은 물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훨씬 더 열적 안정성을 취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단점이라면 아무래도 순행식이 되다 보니까 물이 들어가잖아요. 엔진 자체도 오일 라인과 물이 존재하는 공간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엔진 설계도 복잡하고, 라디에이터도 또 공랭식은 라디에이터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라디에이터도 물을 식혀주는 라디에이터가 있어야 되고, 물 라인이 복잡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물의 무게도 늘어나고, 심지어 이 차는 냉각수 양이 거의 20리터가 넘게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단점이 또 존재하죠. 그래서 공랭식의 장점이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냉각수의 라인이 존재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엔진도 단순하게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엔진이 가벼워지죠, 사실은.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공랭식의 치명적인 단점을 아마 이건 직접 소유해보지 않으신 분은 모르실 텐데, 겨울에 아주 혹독합니다. 생각해보세요. 히터를 어디서 끌어올 건가요? 우리 일반적인 자동차는 히터를 물 라인에서 끌어오잖아요. 근데 공랭식은 포르쉐 공랭식은 특히나 히터를 배기 매니홀드를 감싸서 배기 매니홀드의 열을 팬을 이용해서 끌어당기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차가 낡으면 배기 매니홀드 쪽에 배기가스가 셀 확률이 크잖아요. 히터를 틀면 눈이 매워서 다닐 수가 없는 게 포르쉐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그 히터를 제거하고 전기식 히터로 개조를 했는데, 또 전기식 히터는 그 용량이 터무니없어서 겨울에 얼어 죽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은 그 공랭식 비틀이 어디서 많이 팔렸나요? 독일에서 생산을 하지 않은 이후에도 브라질, 멕시코 같은 더운 지방에서 많이 팔린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차를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이 986은 이 앞부분은 996과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특별히 더 다른 게 있을까 싶은데 한번 볼까요? 이 앞쪽에 트렁크가 있죠. 네, 보시다시피 굉장히 깊어요. 트렁크가 지금 스페어 타이어가 원래 있는데 스페어 타이어를 없애서 지금 넓어진 거예요. 스페어 타이어 있으면 공간 별로 안 넓어요. 그리고 여기 브레이크 마스터와 브레이크 액통이 있죠. 요것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건데, 이런 거는 잘 어디서 얘기 안 하더라고요. 브레이크 페달하고 브레이크 마스터가 지금 공간이 좀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걱정할 수 있는 게, 아니 작동하는데 어떤 유격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을 포르쉐가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이왕이면 뜯어봅시다. 우리 뭐든지 뜯어보는 고갯마루. 자, 이게 보시면은 이게 앞쪽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 그 하이드로백 마스터 실린더와 브레이크 페달 사이의 구조물이에요. 자, 이 브레이크 페달 필링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아실 수 있는 이 구조물로 프레임을 만들고, 이 안에 로드가 있거든요. 물론 이 로드는 길이가 조정이 됩니다.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서 그거를 조정해서, 이 포르쉐가 다른 건 몰라도요, 여러분, 뭐 스포츠카라 그래서 뭐 힘이 세고 잘 나가고 최고속이 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면은 최고속은 벤츠 AMG도 300km 넘기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차는 정말 장점이 이런 거예요. 브레이크 페달 필링을 굉장히 추구했어요. 중요한 건 986뿐만 아니라 이 앞에 나왔던 뭐 993 또는 뭐 964, 930 다 열어보면 브레이크 페달 필링에 대해서 얼마나 고심을 했는지 설계자가 그걸 알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게 정말 이 차의 대단한 점이라고, 정말 스포츠카가 될 수 있는 점은, 이유는 그런 것 때문이에요. 배터리가 블링블링하죠? 달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배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제가 알려드렸네요. 자, 91은 RR이다 보니까 트렁크가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박스터는 MR이다 보니까 트렁크가 하나 더 있어요. 뒤쪽에. 자, 뭐 생각보다 제법 크죠? 그런데 이 바로 아래 머플러가 있거든요. 지금 뭐 변속기 머플러가 있어가지고 이쪽 트렁크는 별로 권해드리지 않아요. 특히나 음식물을 여기다 넣지 마세요. 금방 뜨거워져요. 아닌가? 보온해야 되는 음식은 여기다 넣어야 되나? 그죠? 따끈따끈하게 먹고 싶으면 여기다 넣어도 돼요. 자, 그리고 특이하게 여기에 엔진 오일 주입통과 냉각수 통. 이 냉각수 통 지금 보면 교환했죠? 이 냉각수 통이 악명 높아요. 이 독일차는 도대체 플라스틱 제품을 왜 이렇게 못 만드는 거예요? 이 냉각수 통이 한 10년만 지나면 깨져요.
근데 냉각 수통이 플라스틱인데 이게 또 뭐라고 값은 그렇게 비싼지. 예, 이거 자주 고장나는 품목이에요. 엔진 오일도 여기서 이렇게 딥스틱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 뭐 조금만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자, 포르쉐는 이 당시에 모빌원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모빌원을 순정 오일로 했죠. 근데 박스터는 앞모습보다도 뒷모습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이 디테일 램프가. 근데 아니야, 또 동네 꼬마가 이런 말 했어요. 어디가 앞인지 모르겠대. 우리 어른이니까 우리는 이게 뒤에 브레이크등이라는 거 알지만 이게 운전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잘 모르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또 그런 거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실내를 한번 볼까요? 일단 이 차는 이제 실내가 이 황금색 가죽인데요. 저는 뭐 의자 이런 거는 가죽 이런 색깔 굉장히 동의하는데 이 매트가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예? 이거 매트 잠깐 찍어. 이거 매트가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예? 이게 지금 쓰라고 만든 매트예요 이게? 차는 제 생각은 제 생각인데 차는 내가 편하고 내가 쓰려고 타는 물건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내가 얘를 모셔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전 이건 아주 정말 동의할 수 없어요. 나는 그 생각해요. 차는 나를 위한 물건이지 내가 차를 위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건 내가 차를 위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건 좀 무리예요. 아무리 실내가 이 노란색이라도 매트만큼은 검정색으로 하는 걸로. 자, 이게 보시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당시 996이랑 거의 계기판이 똑같은데 996은 요 옆에 하나씩 더 있거든요. 요건 거기 없어요. 예를 들어 유압 게이지, 볼트 게이지가 없어졌어요. 생각해보면은 뭐 유압이나 차량의 전압을 우리가 그렇게 뭐 꼭 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없애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또 말이 안 돼. 981부터는 없지만은 이 안에 저기 스크린으로 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있어야 되는 건데.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실내는 뭐 996과 똑같은 굉장히 이게 복잡한 형상의 아주 복합적인 형상의 대시보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는데 저는 이 디자인 정말 너무 좋아요. 저는 987의 그 멋대가리 없는 밋밋한 센터 페시아보다도 이 복잡한 올록볼록한 형상의 이 센터 페시아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또 제가 마음에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크롬 장식이 없다는 거. 저는 크롬이 눈이 부셔서 운전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싸구려 같은 검정색 플라스틱을 이용했는데 싸구려라기보다는 저는 이게 좀 차분하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밤에 운전을 해보면 굉장히 좋잖아요. 이게 눈이 부시지 않아서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배치라고 생각을 해요. 시트는 뭐 전형적인 포르쉐 시트인데 이 어깨가 잘 잡아주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뭐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정비를 하려면은 이 뒷판을 뜯어야 되게 돼 있어요. 이걸 뜯으면 여기 탈착식 뒷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엔진 벨트를 교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또 박스터 얘기하니까 아니 박스터에는 이 눈이 달린 거에 대해서 큰 불만들이 없는 것 같은데 왜 911에 이 눈이 달리면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죠? 막 자다가 경기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눈이 당대에는 이 차가 생산되는 당대에는 욕을 어마어마하게 먹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997로 가면서 동그란 눈으로 바꿨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시점에 봤을 때 이 눈이 997보다 더 멋져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뭐 디자인에 관한 어떤 외관에 관한 우리가 외모에 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잖아요. 이건 제 기준이에요. 전 이게 언젠가가 아니에요. 아마 지금 도래한 것 같아요. 지금쯤부터는 이제 오히려 997의 그 동그란 눈보다 좀 더 클래식으로 인정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눈이 싱글하잖아요. 근데 또 그게 난 약간 선입견이 있어. 왜냐하면 그 911 GT1이라는 차 레이스카 있거든요. 그 911 GT1이 이 눈을 썼거든요. 그 눈이랑 자꾸 연상이 돼가지고 이 눈이 너무 스포티하게 보이거든요. 나만 생각이겠지? 이 차량은 북미형이라서 지금 미국형의 특징을 몇 가지 가지고 있어요. 휠 타이어 브레이크를 한번 볼까요? 원래 이 기본형은 16인치 휠이 기본이에요. 근데 박스터에 16인치? 참
지금 세상에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판매되는 박스터들은 뭐 어지간하면 20인치 휠을 달고 있더라고요. 옵션으로 20인치. 근데 이 당시는 16인치가 기본이었고요. 지금 이 차는 17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것도 옵션이에요. 근데 박스 얘기하니까 갑자기 해야 되는 게 있다. 사실은 저도 이거 한번 소유했었어요. 저는 이 차는 지금 전기형 2.5 수동인데 저는 후기형 2.7 수동을 소유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차에다가 16인치 휠을 억지로 구해서 장착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 차는 지금 어쨌거나 17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어요. 자, 17인치 휠이다 보니까 앞 타이어 사이즈는 205, 50에 17입니다. 문제는 205, 50에 17이라는 타이어가 이제는 스포츠 타이어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BMW F202 순정으로 이 타이어를 쓰는 바람에 이게 미쉐린에서 지금 PS4를 구해서 장착했어요. 어제 장착했어요. 한 번도 주행 안 한 타이어예요. 자, 브레이크는 보시면은 뭐 로터는 그다지 크지 않으면서 브렘보 4 피스톤 캘리퍼를 사용하고 있죠. 휠 모양도 굉장히 멋져요. 자, 뒤는 똑같이 생겼지만 사실은 림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255, 40, 17을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이게 싫어서 16인치로 바꾼 거예요. 16인치 휠을 장착하게 되면은 앞 205, 뒤 둘 들어오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뒤 이 타이어 사이즈가 폭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그쪽이 훨씬 더 MR스럽게 움직이고, 자, 205에 둘 들어오라는 타이어를 세팅했다는 거는 무슨 뜻이겠어요? 포르쉐가 이거 막상 만들어 놓고 너무 MR 같아서 좀 덜 MR 같이 만들자라는 거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나 MR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탈 수 있게 만들어 보려고 궁여지책을 한 거예요. 사실은 나빠진 거예요, 이거. 그냥 단적으로 딱 집어 얘기할게요. 나빠졌어요. 심지어 제 뒤도 지금 보시면은 브레이크 디스크에 4피스톤 브렘보 캘리퍼를 썼거든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칭찬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당시, 지금 기준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이야 뭐 현대자동차 제네시스도 이런 거 달고 나오지만 이 당시에 이런 브레이크를 단다는 거는 그런 차가 별로 많지 않았거든요. 페라리, 람보르기니 정도나 되면 모를까 양산차에 이런 브레이크는 흔치 않은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게 오픈카인데 카브리올레라 그러죠. 이 지금 뚜껑을 한번 작동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너무 잊어버리고 있었네, 제가. 원래는 시동을 켜고 제가 하는데 오늘은 이제 영상 촬영을 위해서 시끄러울까봐 시동을 끈 상태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터리가 빵빵하니까. 작동 속도는 그다지 빠르지 않고요. 그다음 완전 자동이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이 레치는 사람이 걸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야 이제 탑을 닫은 게 됩니다. 자, 탑을 닫고 나서 한번 모양을 볼까요? 이거 여기를 굉장히 잘 만들었죠. 여기가 이렇게 완전히 그냥 아주 깔끔하게 어떻게 빈 공간 하나 없이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탑을 닫은 상태에서도 모습이 굉장히 우아하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이 오픈 구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죠. 자, 우리 여러분, 어떤 분한테는 이왕 차를 사는 스포츠카 사는데 오픈카를 사야지, 응?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 또 오픈카도 콩글리시인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다 그렇게 의미가 통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 이제 와서 아닙니다, 이거는 로드스터입니다, 아니면 카브리올레라고 불러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한들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미 세상의 99.9%가 오픈카라고 부르는 이 마당에. 어떤 분한테는 이 뚜껑이 열린다는 거, 이 천장이 없다는 게 굉장히 뭐랄까요, 어떤 사회적인 면을 중요시하는 분한테는 굉장히 어떤 개방감 또는 자유, 이런 걸 상징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한테는 두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두 가지 장점은 천장에 무거운 물건이 놓이지 않아서 무게중심이 낮은 차. 자, 큰 장점이죠. 단점은 보시다시피 자체가 이렇게 틀어지는 거를 잡아주는 제일 강한 구조물이 천장인데 바디 강성이 떨어져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바디 강성을 떨어지게 하는 형편없는 설계. 저는 이걸 단점으로 봐요. 그런데 이제 바디를 만약에 아주 정말 이 천장이 없이도 바디를 아주 강하게 만들 수 있다면 당연히 천장이 없는 차가 제일 좋은 차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 뭐 F1, 포뮬러 1도 보면 뚜껑 없잖아요. 그거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뭐 내구레이스 르망 24시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클래스 중에 가장 높은 클래스가 천장이 없는 경기용 차들이거든요. 그거 다 무게 중심을 낮추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죠. 무게 천장이 없는 게 뽀대에 나는 차이기도 하지만 진짜 레이스카라니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측면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박스터를 칭찬하는 거예요. 이거를 뚜껑을 열어서 막 정말 오픈카라서 좋다 이런 의미는 사실 저한테 거의 없어요. 이게 제가 박스터가 이 모델부터 순행식 엔진을 썼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엔진이 베리에이션이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냥 차를 표면적으로 할 때는 무슨 무한키로 뭐가 많어 2.5, 2.7 그러니까 그 위에 말고 지금 기본형만 얘기할게요. 2.5, 2.7 밖에 더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초기형 2.5는요 가변 밸브 타이밍 기구가 들어가긴 하는데 그게 흡배기 체인 사이에 이렇게 유압식 로드를 넣어가지고 체인을 밀었다가 당겼다 하면서 밸브 타이밍을 맞추는 기구를 장착한 엔진이에요. 이 엔진은 996 초기형 3.4 엔진도 그렇거든요. 이 타입은 밸브 타이밍 조절 각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엔진은 다소 저회전 출력이 낮고 고회전용으로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가 배기량만 200cc 늘린 2.7이 데뷔했다가 또 그 엔진이 한 2년쯤 나오다가 2002년쯤 가서는 우리 일반적인 그 캠샤프트 끝에 유압식 VVT, 그러니까 베리어블 밸브 타이밍 기구를 장착한 방식으로 또 엔진이 바뀌어요. 벌써 엔진이 3가지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996 시절에도 그러니까 911에는 흡기 캠샤프트 찔리는 깊이를 2단계로 조정하는 베리어 캠 플러스라는 장치가 장착이 돼 있었는데 박스터에는 악착같이 그걸 안 써요. 뭐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것까지 써주면은 박스터가 너무 힘이 세져서 형인 911을 위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 더 좋은 방식을 안 써요. 그러면 그걸 계속 안 써야 되는데 또 웃긴 게 이러다가 986 이후에 987이 나오잖아요. 987 초기도 그냥 이 방식으로 만들어요. 그러다가 987 후기에 가서 완전 후기도 아니에요. 중기에 가서 카이맨이 2007년에 데뷔하거든요. 카이맨이 데뷔하는 시점에 가서 박스터도 아까 말씀드린 베리어캠 플러스를 적용한 엔진으로 또 바뀌어요. 그럼 도대체 지금 엔진이 몇 가지야? 거의 엔진이 2, 3년 단위로 계속 바뀌어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이 엔진이 고장나서 중고 엔진을 외국에서 사야 할 때 봐야 할 사항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심지어는 또 2007년, 8년, 9년까지 쓰다가 그 엔진조차도 사라지고 그 이후 2010년형 모델부터는 직분사 엔진으로 또 바뀌잖아요. 포르쉐 엔진 설계자는 얼마나 바빴을까요? 그 시절에. 즉 이 순행식 엔진은 굉장히 변화에 변화를 거듭했다는 거죠. 근데 911에서 변화한 거는 내가 이해하겠는데 박스터는 변화하지 않아도 되는 변화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있는 걸 빼가지고 변화한 거니까. 그죠? 이거를 변화라고 할 수 있나 이거?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이 포르쉐 양반들 굉장히 치사해요. 그것도 외계인한테 치사한 것도 외계인한테 배웠나? 제가 오늘은 제가 한때 소유했었던 986 박스터를 다시 만나게 되니까 너무 수다가 길어졌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부터는 수다를 직접 운행하면서 이어가 볼까 해요. 근데 그 전에 한번 하체를 한번 떠서 하체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가시죠. 고개마루. 자, 한번 하체를 살펴볼까요? 자, 차를 한번 올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앞은 보시는 것처럼 스트럿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앞만 스트럿이 아니다. 뒤가 왜 스트럿인지 보여드릴게요. 앞은 셔기 있고, 자, 로어암이 이거 뭐 996, 986, 987, 지금 나오는 991도 다 마찬가지 방식이거든요. 조금 이제 링크는 계산이 됐는데 로어암이 있고, 로어암이 하나가 또 2분할된 로어암 구조고요.
그 이외에 뭐 별로 볼 것 없는 스트럿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 링크류들과 너클이 전부 알루미늄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캘리퍼, 브레이크 캘리퍼까지 알루미늄인데 제가 늘 말하지만 자, 마운트가 볼트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죠? 이게 바로 레디얼 마운트, 90도 마운트라 그래서 이 캘리퍼가 생각해 보시면은 박스터 2.5가 캘리퍼가 제일 작고 디스크 사이즈가 포르쉐 중에서 제일 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클도 작아서 강하고 또 캘리퍼도 사이즈가 작아서 같은 재질로 만들어졌을 때 캘리퍼 자체의 강성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이게 페달 필링이 확 차이가 나요. 그 위에 보시면 여기 언더커버 보이시나요? 다운 차 바닥을 가는 공기류의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서 쭉 이렇게 달려 있어요. 언더커버가 달려 있죠. 원래는 이 사이로 엔진에서 오는 냉각수 라인들이 쭉 있는데 지금 커버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라서 볼 수 없어요. 자, 이제 뒤를 볼까요? 뒤는 이 박스터가 이제 911이랑 제일 다른 게 뒷서스펜션이에요. 911은 5링크 멀티링크를 썼거든요. 근데 박스터는 조금 맥빠지긴 하는데 스트럿이에요. 자, 그것도 보다시피 로암, 앞하고 똑같은 로암이죠? 자, 뒤는 근데 좀 다른 게 있다면 앞쪽에서는 트레일링 링크를 굉장히 길게 만들었어요. 자, 이게 다 생각이 있는 거죠. 트레일링 링크가 길어야 이 서스펜션이 스트로크를 했을 때 지오메트리 변화가 작을 수 있겠죠. 근데 단점도 있어요. 링크 강성이 떨어지잖아.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타이로드에 해당하는 토우 링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토우 링크. 이렇게 뭐 그냥 간단한 스트럿이에요. 보시면 위에 어퍼함도 없고 그냥 스트럿 구조가 맞죠. 근데 이제 보시면 또 다른 거는 앞에도 지금 커버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았는데 사실은 여기 앞뒤 서브 프레임도 전부 알루미늄이에요. 그러니까 포르쉐는 차체 자체는 그냥 철을 썼는데 그 이외에 서브 프레임, 링크류, 너클, 뭐 심지어 뒷너클도 보시면 뒷너클조차도 알루미늄이에요. 그러니까 알루미늄을 이 차가 97년도에 데뷔한 차치고는 알루미늄 사용률이 굉장히 높죠. 근데 뭐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게 BMW 239 5 시리즈는 그냥 흔한 세단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BMW도 사실 그 당시 이 정도 알루미늄을 썼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알루미늄을 덜 쓰고 있어요. 그거는 뭐 알루미늄이 비싸기 때문이겠죠. 자, 심지어 뒷브레이크도 4피스턴, 4피스턴 레디얼 마운트 브렘보째입니다. 브렘보 캘리퍼를 달고 있는데 디스크는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뭐 트랙이나 이런 데서 극한의 주행을 하지 않으실 거면은 디스크가 작아서 작은 편이 회전 관성도 작고 캘리퍼가 작아서 캘리퍼의 강성도 확보할 수 있어서 저는 이 불필요하게 큰 브레이크보다는 이 정도의 브레이크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 그 이외에 또 눈에 띄는 게 있죠. 아무래도 이 차는 컨버터블이다. 일단 볼까요? 엔진. 자, 이게 자꾸 많이 받는 질문이 911하고 막스터하고 엔진이 뒤에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다르죠. 막스터는 MR, 즉 리어 RMR, 리어 미드십 엔진, 리어 드라이브고 911은 그냥 RR, 리어 엔진, 리어 드라이브예요. 그래서 뭐가 크게 다른가 하면은 자, 박스터는 엔진이 여기 있고 여기 지금 커버에 가렸는데 변속기가 여기 이만큼 있어요. 그러니까 엔진이 이렇게 뒤축보다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911은 이걸 반대로 눕혀서 엔진이 여기 있고 변속기가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RMR하고 RR은 완전 달라요. 그거는 엔진이 사람 뒤에 있다는 것만 공통점이지 그 이외의 공통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세상에서 RMR이 그러면 제일 좋은 포맷이라는데 그러면 다른 회사들은 왜 안 하지? 보셨다시피 정비성이 더럽잖아요. 정비 이거 얼마나 혹독한 줄 아세요? 예? 지금 이거 세차할 때는 상관없지만 지금 이 차가 중고차인데 어지간한 정비, 엔진 정비 하나 하면 차값 나와요, 지금. 차값 넘을 수도 있어요. 자, 하체를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또 주행을 한번 하러 가보시죠. 고갯마루! 원하시는 신용카드를 넣어주세요. 여기 원래 끈이 있는데 이쯤 되면 다 끌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기름 탱크가 엔진이 뒤에 있는 관계로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조용히 하세요.
이 차는 엔진이 뒤에 있어서 연료 탱크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기름을 많이 넣으면 앞이 무거워지겠죠? 근데 모든 MR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페라리, 람보르기니, 아우디 R8 전부 다 기름통이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정확히 말하면 중간에 있죠. 운전석하고 승객실 사이에 있죠. 포르쉐는 MR이나 RR이 연료 탱크가 앞에 있어요. 무게 분배 측면에서 보면 이게 맞지. 근데 이제 이게 정면 충돌을 크게 했을 때 연료 탱크가 좀 손상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긴 한데 그 앞에 착착하게 만들면 돼요. 보시다시피 이 차는 고급류를 주입해야 돼요. 연료캡을 닫아주세요. 자꾸 스포츠카 타시면서 일반료 넣으면 안 돼요 뭐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안 돼요. 발행 중입니다.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차에 고급류 넣으라고 돼 있으면 고급류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고급류 주유가 좀 스포츠카를 소유하는데 좀 걸림돌이 되는 건 사실이죠. 감사합니다. 근데 뭐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